분열적 자리, 분열적 자리에서 생기는 새로운 감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좋은 안정된 내적 대상에서 오는 내적 안정감에 달려있다. 그러면 무엇이 충분한 내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며 또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 대답은 클라인에 의하면 아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격성과 편집증의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유아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태는 내적 세계가 발달하도록 길을 켜준다. 이 시기에 만약 성난 적대적 대상들이 내재화된다면, 즉 깨물고 갈기갈기 찢는 공격 환상들이 발생한다면 그때 내적 세계는 박해적인 상태가 되고 적대적인 내적 대상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이전에 적대적인 나쁜 대상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 아이는 1940년도에 이르러 이러한 편집적 자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적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편집적 자리를 사랑하는 대상, 특히 좋은 내적 대상이 손상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관련된 공적 자리와 대비시켰다. 1946년에 그녀는 개인의 정신 그 자체에서 발생한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 산산조각 나는 공포에 이르는 자기를 향한 공격 현상을 발정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녀는 이것을 유아가 초기에 느끼는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보다 불안한 성인 환자들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정신은 전체성에 연결되어 있거나 통합되고 일관성 있게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정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비록 이러한 상태가 대체로 성인 환자들에게서 관찰되었지만 클라인은 이것을 생의 아주 초기에 작용했던 경험들과 환상들의 재현으로 보았다. 편집적 단계는 정신과 자기가 분열되어 손상된 상태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정신분석가 로널드 페어번이 사용한 분열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 멈춰보죠. 우리가 우울적 자리에 대한 개념을 이 앞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근데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 편집적 자리라는 개념을 먼저 상정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940년대 와서 우울적 자리하고 대비되는 편집적 자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당시에 페어벤이 사용하고 있던 분열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여서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그 이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1946년에 이분이 착안한 얘기가 종합해 본다면 여기서 어떤 판타지 속에 원문을 보면 fantasies in which the person's own mind was in danger from itself, a fantasy of self-directed aggression leading to a fear of falling to pieces. 이제 이런 개념을 썼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향한 공격성이에요. 어떤 자기한테 과거에 어떤 패러노이드하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에 대상, 외부 대상이나 내부 대상, 특히 내부 대상으로도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박해 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퍼스큐터리 앵사이티라고 할 때 박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 타자로부터의 공격인데 여기에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이런 편집적 불안, 편집적인 어떤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공격뿐만이 아니고 자기 안의 공격성이 이 공격성 자기 스스로부터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자기의 셀프나 이고가 공격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인터널 아브젝트로부터의 어떤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고 자체에 대한 혹은 셀프 자체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게 자기의 이고나 셀프가 분열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스플리팅이 일어난다고 하는 개념은 억압을 리그레션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과 큰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분열이 환자가 아니고 우리가 신경증 일반 사이코 뉴로시스, 보통 심리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억압이 일어난다. 의식 속으로 어떤 사고나 기억이나 어떤 정서나 어떤 욕동이나 판타시가 의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으로 가두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고 자체가 분할되는, 이고 자체가 스플리팅이 일어난다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부분 대상이라는 개념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 학번에 좋은 대상을 공격하는, 자기가 좋은 대상을 공격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좋은 대상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우울적 자리라는 얘기를 해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 그 대상이 나뉘는 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대상이 통합한다 하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 우울적 자리의 개념이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합쳐져서 한 대상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하는 게 우울적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1946년에 멜라니 클라인이 도입한 개념이 어쩌면 자기 이고에 대한 공격 가능성, 그래서 데인저가 프롬 이셀프, 자기 스스로부터 위험인데 이 위험은 자기 스스로를 향한 공격성. 그래서 공격성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념은 뭐냐면 대상을 공격하거나 대상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이런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이고나 셀프와 대상과의,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공격성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얘기. 자기의 일정 부분을, 그래서 자기 일정 부분을, 그래 이고의 기능이나 이고의 부분이 어떤 분열돼 나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식 속에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분열이라는 개념, 그래서 스키조이드 패러노이드라는 어떤 이런 용어도 채택을 했지만, 이 내용 속에 이고 자체의 분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대상의 분열 가능성은 어떤 패러노이드의 한 스테이트나 한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나 패러노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초기 이론 속에서 다 녹아들어 있었지만, 여기서 이고 자체의 분열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건 1940년대 후반, 1946년 이 무렵에 이고 자체의 분열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하는 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이고 자체의 기능이나 이고 자체가 어떤 부분이 분열돼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페어벤 이론을 나중에 공부할 때도 어떤 그 부분이 센트럴 이고로부터 이고의 일부가 결국은 분열돼 나가는 것,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페어벤의 이론과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우리가 대비해서 같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대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고 스스로에 대한 공격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고가 분열된다 혹은 셀프가 분열된다고 하는 개념이 임상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시간에 사례를 가지고 쭉 보면서, 이 사례를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애써 보는 거죠. 아주 초기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인격은 경험을 담당하는 정신의 부분을 공격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회피한다. 대부분의 유아는 행복한 상태와 공포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이 둘이 혼합된 우울적 자리로 발달해 간다. 대조적으로 분열성 환자는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의 혼합을 막기 위해 자기에 대한 공격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는 우울적 자리에 혼합된 감정과 직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체는 자신이 곧 파편화될 것이라는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자기 분열. 이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기 전에는 자아의 구조는 핵심적인 좋은 대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 내적 세계라는 측면에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클라인은 개인의 안정성과 정체성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우울적 자리의 양가 감정에서처럼 단지 좋은 대상이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또 대상이 적대적으로 내서되어 자아와 동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아의 부분과 기능들이 스스로 어떻게 분열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환자는 양가 감정과 갈등, 그리고 죄책감의 압력하에 종종 분석가를 두 종류의 다른 인물로 분류시킨다. 그때 분석가는 어떤 때는 사랑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는 분석가는 어떤 사람이 좋은 또는 나쁜 인물이 될 때에 그 자신은 정반대의 인물이 되는 방식으로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례에 나타난 분열과는 다른 것이다. 환자는 분석가에게 위험스럽고 적대적이라고 느껴지는 자신의 한 부분, 즉 자아의 한 부분을 분열시킨다. 환자는 자기의 파괴 충동을 대상이 돼서 자아에게로 향하게 한다. 자, 여기서 여기에 멜라니 클라인의 쓴 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그래서 분석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인물이 될 때 그 자신을 두 가지 이해를 여기 먼저 얘기를 했어요. 분석가를 두 종류의 다른 인물로 분류시킨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때는 분석가를 사랑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증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 내담자가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어떤 얘기를 우리를 굉장히 좋은 대상으로 이해를 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형편없는 대상으로 우리가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담자 입장에서 우리를 오버밸류에이션 했다가 언더밸류에이션 하고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했다가 형편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분열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분열 그 대상을 분열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또 하나는 어떤 때는 분석가를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밖에 있는 다른 대상 예를 들어서 사이카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은 참 좋은데 당신은 참 나쁘다. 아니면 당신은 참 좋은데 왜 전에 나를 분석했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분열시키기도 해요. 이제 이건 대상에 대한 분열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부분을 분열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나나 올굿으로 만들어내거나 올배드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경우죠. 이런 분열들은 대상하고 관계되는데 자기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상에 관한 것이지만 그거 아니고 이것은 자아의 한 부분을 분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파괴 충동을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고 자아로 향하게 한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부분과 기능들이 분열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어쩌면 프로이드에게서부터 연유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이런 프로이드의 논문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다 미리 있었던 것이냐 하지만 이 부분을 멜라니 클라인은 이 자아의 분열이라는 개념을 실제 임상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어떤 임상적인 인사이트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멜라닌 클라인뿐만 아니라 멜라닌 클라인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클라이니언들들 그러니까 클라인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발달시키고 있는 것을 그 사례들이 여기서 클라인의 사례뿐만 아니고 나중에 비온의 사례까지 오늘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대상의 분열하고 다르다는 개념을 우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분열을 했을 때 이것도 분열 저것도 분열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게 여기서는 자아의 분열에 대한 것을 오늘 따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에서는 자아 자체를 파편화시키는 공격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클라인은 이러한 자기 분열과 관련된 또 다른 정신 과정을 투사적 분열시라고 불렀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8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분열에 대한 많은 사례들은 아주 낯선 정신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해한 정신 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는 동안에 출현하는 여러 경험들에 관해 숙고하려면 일반적인 사고를 잠시 멈추는 일이 요구된다. 독자들은 이런 사례를 만날 때 모든 상식이 깨어지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광증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를 더 멈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마음이 끌릴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을 쓴 힌쉘루드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앞으로 몇 개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사례에서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매드니스, 우리의 광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매드니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이면 지금 이 사례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했을 때 되돌아오셔야 될 거다는 경고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멀한 사고방식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아니고 매드니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친다는 개념이죠. 이 광증인 상태에서 우리의 사이키가 움직이는 그런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가지지 않은 사람, 혹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은 아니더라도 그걸 관찰하고 임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